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라며 이민을 올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고기 한 근을 사 먹지 못해 소를 훔쳐 키운다는 뉴스가 나오고, 하루에도 2번씩 물가가 오르며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달러 환율부터 확인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와우. 남미 대륙의 남쪽 끝, 광활한 초원과 풍부한 자원을 품은 나라 아르헨티나. 한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 땅에 도착했고,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팜파스 평야에서 소를 키우고 밀과 옥수수를 수확해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곧 세계의 식량 창고가 되었고,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릴 만큼 세련된 도시로 성장했죠.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골목마다 흐르던 탱고의 선율, 와인과 육즙 가득한 소고기가 넘쳐나던 곳, 특히 아사도라 불리는 아르헨티나식 바비큐는 그야말로 미식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맛본 그 고기의 풍미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믿기 어려울 만큼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 고기를 와인 한 잔과 함께 즐기던 그 저녁들, 그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숯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두툼한 고기 한 점, 고기 애호가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특별한 장면이었죠. 자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엘 칼라파테에선 거대한 푸른 빙하 페리토 모레노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빙하가 갈라지며 터져나오는 천둥 같은 소리는 경이로우면서도 지구온난화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죠. 세계 최남단 도시 우수아이아에서는 세상의 끝이라는 별명이 단번에 와닿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펭귄들의 모습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요. 국경을 사이에 둔 이구아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함께 빚은 자연의 걸작으로 그 웅장함과 시원한 기운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또 하나의 자랑, 축구의 나라입니다. 리오넬 메시. 그의 이름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이 나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죠.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풍경 뒤에는 우리가 쉽게 마주치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행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 되짚어본 그 기억들 속엔 아르헨티나가 겪어온 격동의 역사와 인간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와우. 그렇다면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그렇게 눈부신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19세기 후반, 팜파스라 불리는 광활한 초원이 국가의 경제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소를 방목하고 밀과 옥수수를 재배해 유럽으로 대량 수출하면서 세계의 식량 창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축산과 농업의 성장 덕분에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를 계기로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술자, 노동자, 교육자들이 신대륙의 꿈을 안고 이주했고, 그중 영국은 철도와 항만 등 물류 인프라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곧 수출 효율을 극대화하며 국가 경제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죠. 의무 교육도 일찍 도입되어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었고, 1913년에는 아르헨티나의 1인당 GDP가 세계 5위에 오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아르헨티나 행은 인생의 기회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 나라는 희망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 아르헨티나는 낙농업 역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기름진 초지에서 방목한 젖소 덕분에 치즈, 우유, 버터가 풍부했고, 이는 아르헨티나 고유의 식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데스 산맥의 고도,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이 더해져 탄생한 말백 와인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프리미엄 와인으로 자리 잡았죠. 저녁이면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아사도 고기와 말백 와인을 곁들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당시 아르헨티나 중산층의 삶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미래의 미국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반,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규모와 성장 잠재력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고, 뉴욕타임즈는 다음 미국은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죠. 이민자들의 유입은 아르헨티나의 사회와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이들이 모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보기 드문 유럽풍의 외모와 문화를 갖춘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걷다 보면 유럽의 어느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이처럼 농업과 산업, 문화와 교육이 조화롭게 융합된 아르헨티나는 가장 유럽적인 남미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풍요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Wow. 그 몰락의 서막은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경제가 급격히 침체에 빠지자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닌 아르헨티나도 정면으로 타격을 받았죠. 주요 수출국이던 유럽 국가들이 수입을 줄이자 세계의 식량 창고였던 아르헨티나는 판로를 잃었고, 번영의 엔진이었던 무역이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잘 나가던 시기에도 정치적 기반이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상류층 중심의 통치가 이어졌고, 대중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이었죠. 그러다 1916년 보통선거가 도입되면서 정치 지형이 급변했고,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첫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는 약 50년에 걸쳐 무려 6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겪게 됩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잘못이라기보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만성적인 불신, 첨예한 사회적 갈등, 군이 스스로를 국가의 구원자로 인식하던 구조적 병폐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 정책은 일관성을 잃었고, 외국 자본은 혼란을 견디지 못해 떠나갔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환멸은 깊어졌고, 사회는 점차 피로감과 불안정성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후안 페론입니다. 그는 3차례에 걸쳐 대통령직을 역임하며 페론주의라 불리는 새로운 정치 노선을 정착시켰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복지 확대, 산업 국유화, 외국 자본에 대한 통제. 그의 정책은 처음엔 서민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많은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오래 지속되기엔 구조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국영 기업은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기술 혁신은 정체되었습니다. 예컨대 철강 산업을 국유화했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후퇴했고, 수출은 감소했으며 수입 의존도는 증가했습니다. 과도한 복지 지출은 재정을 압박했고, 세수 부족을 외채로 메우면서 국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점점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폐쇄적 경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은 단기적 효과를 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과 경쟁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죠. 소비자들은 값비싼 저품질 제품을 감수해야 했고, 기업은 기술 개발의 유인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외형은 성장처럼 보였지만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되짚어 본다면, 만약 우리가 갑자기 수출이 끊기고 정부가 주요 산업을 일괄 국유화하며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그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점차 번영의 기억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Wow. 1930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총 25명의 대통령이 교체되었습니다. 그중 15명은 군사 쿠데타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죠.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위기의 그림자 속에는 늘 포퓰리즘이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율을 위해 남발된 복지 확대, 무분별한 국가 개입은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커다란 빚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환심을 사고, 국민은 정치인을 비난하며 다시 또 선심성 정책이 등장하는 악순환. 그렇게 신뢰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과도한 복지 지출과 국유 산업의 비효율, 만성적 재정 적자가 쌓이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는 현상으로 1980년대에는 연간 수천 %를 기록하기도 했죠.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표를 바꿔야 했고,
월급을 받자마자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곧 휴지 조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자국 화폐인 페소를 외면하고 달러에 집착하게 됩니다. 빵 하나를 사기 전에도 달러 환율을 확인했고 일부는 달러를 벽에 숨기거나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를 3차례나 개편합니다. 아르헨티노, 오스트랄, 그리고 다시 페소. 그러나 신뢰를 잃은 화폐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 가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비공식 환율에 따라 거래하는 달러 경제로 이탈해 갔죠. 경제 혼란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붕괴였습니다. 버스비가 오르고 마트에는 사재기 행렬이 늘었으며 일부 지역에선 고기값이 치솟자 가축을 훔쳐 키우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국제사회로까지 확산되었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9차례나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 나라가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지 경제 회복이나 정책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지금 이 사회 전체에 던져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누군가는 익숙한 정치의 궤도를 벗어나 더 파격적인 해답을 찾아 나섭니다. Wow. 2023년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를 선택합니다. 끊이지 않던 경제 위기와 정치적 무능에 지친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는 전기톱을 들고 유세에 나서 낡은 구조를 모조리 잘라내겠다고 외쳤습니다. 밀레이는 급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국가는 작아야 한다,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둬야 한다는 철학 아래 중앙은행 폐지, 자국 화폐 폐기,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죠. 당선되자마자 그는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도 줄였고 연금 제도 역시 대폭 손봤습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를 없애고 해외 순방 시 일반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일화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대통령 급여를 자진 삭감했고 고위 공무원 퇴직금도 일반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였죠. 이러한 개혁은 IMF로부터 최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도 눈에 띄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복지와 보조금이 줄어들자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교육과 보건 예산 축소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교사 해고, 대중교통 요금 폭등 등이 이어지며 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해 값싼 수입품이 대거 들어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외환 통제 해제 이후에는 자국 통화 페소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고 페소 대신 달러를 모읍니다. 일부 마트는 달러 가격을 함께 표시하기 시작했고 거리의 환전상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밀레이의 개혁은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변화가 너무 가혹하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물가와 환율을 걱정하고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래도 이번만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품습니다. 밀레이의 전기톱은 과연 썩은 가지를 자른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 자라날 싹마저 함께 베어버린 것일까요? Wow. 아르헨티나는 오랜 시간 혼란과 위기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손꼽히던 부국이자 남미의 문화 수도였던 이 나라는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불안정한 정치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재정 흑자, 안정된 물가 상승률, 개방된 무역.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불안정합니다. 전기톱처럼 날카롭고 단호한 밀레이의 개혁은 변화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었죠. 그가 베어내려 했던 것이 낡은 고목이었는지 자라나야 할 새싹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국민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르헨티나를 여행해 보신 적 있나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지나 엘 칼라파테의 푸른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우수아이아에서 펭귄과 함께 걷던 기억, 이구아수 폭포의 장엄함에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거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던 탱고 음악의 걸음을 멈추던 그 시간들 말이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풍경, 그리고 매일 저녁 즐기던 진한 말백 와인과 아사도의 따뜻한 맛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라가 이제는 빵 하나를 사기 위해 달러 환율을 계산해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아르헨티나는 지금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위기 사이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다시 춤출 수 있을까요? 다시 세계인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들 스스로도 삶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포퓰리즘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언제나 책임을 동반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어쩌면 그런 유혹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영상이 아르헨티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w.